여러분, 미국 펜타곤이 한국에 뭘 내밀었는지 아십니까? 백지수표. 72시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뭘 알겠어 라고 비웃던 자들. 세계 최강대국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북극 바다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 러시아 쉐빙선 50척이 북극을 휘젓고 다닙니다. 미국은요, 고작 2척, 25배 차이죠. 이대로면 2030년 수천조 원어치 자원이 잠든 북극 바다는 그야말로 러시아 뒷마당이 됩니다. 보물창고 열쇠가 쉐빙선인데 미국은 열쇠가 없는 겁니다. 다급해진 미국이 찾아간 곳은 핀란드였습니다. 100년 동안 쉐빙선을 만들어 온 북유럽의 절대 강자죠. 기술을 전수해달라는 미국의 펜타곤, 세계 최강대국이 고개를 숙였지만 북유럽은 콧대가 하늘을 찔렀죠. 우리 바이킹이 1000년 동안 얼음이랑 싸웠어. 아시아 애들한테나 가봐.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한국이 이미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극지 선박을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100년 자존심이 72시간 만에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뜨거운 역전의 기록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우리의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해안경비대 북극작전단에서 선박획득 담당관으로 근무했던 리처드 스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일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아마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북극이 녹고 있습니다. 나쁜 소식만은 아니었어요. 얼음이 사라진 자리에 뱃길이 열렸거든요. 유럽까지 열흘이나 빨리 갈 수 있는 황금 항로가 생긴 겁니다. 그 아래에는 석유와 가스, 휘토류가 잠들어 있었지요. 수천조 원어치 보물이 묻힌 바다였습니다. 문제는 그 바다를 누가 차지하느냐였어요. 러시아는 이미 쉐빙선 50척을 띄워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고작 2척이었어요. 그것도 제가 소속된 해안경비대가 전부 관리하고 있었지요. 25배 차이. 매일 아침 보고서를 펼칠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쉐빙선이 없으면 북극에 발도 들여놓을 수 없어요. 얼음을 깨고 길을 내줘야 유조선도 화물선도 군함도 따라갈 수 있는 거니까요. 쉐빙선을 가진 나라가 북극의 열쇠를 쥐는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에는 열쇠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상부에서 회의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테이블 위에 보고서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제목이 짧았지요. 2030년 북극 전망. 그런데 내용은 참담했습니다. 러시아가 북극 항로의 60%를 장악하게 된다. 미국의 영향력은 사실상 소멸된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고위 장교들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침묵만이 내려앉았지요. 우리도 쉐빙선 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긴 했어요. 몇 년 전에 시작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지요. 예산이 60%나 초과됐고 완공 시점은 자꾸만 뒤로 밀렸어요. 원래 4조 원짜리 사업이 7조 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미국 조선소의 실력이 그 정도였던 겁니다. 50년 동안 쉐빙선을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 당연한 결과였지요. 기술자도 경험도 설계도도 전부 부족했어요. 직접 못 만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만들 줄 아는 나라를 찾아가는 거였지요. 핀란드였습니다. 세계 쉐빙선의 80%를 설계하고 60%를 건조하는 나라. 100년 넘게 얼음과 싸워온 장인들의 나라였어요.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셨습니다. 핀란드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기술을 전수해달라고 요청하셨지요. 세계 최강대국 수장이 고개를 숙인 겁니다. 그 장면이 전 세계 뉴스에 퍼져나갔어요. 북유럽이 술렁였습니다.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이른바 아이스 동맹이라 불리는 나라들이었지요. 100년 동안 쉐빙선 기술을 독점해온 카르텔이었습니다. 미국이 손을 내밀자 그들의 콧대가 하늘을 찔렀어요. 그 즈음 한국도 입찰에 참여한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북유럽 쪽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코웃음을 치더군요. 한국이 쉐빙선을? 거긴 얼음 구경이나 해봤겠냐고요. 솔직히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한국이 배를 잘 만드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선이나 유조선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는 건 인정했지요. 그런데 쉐빙선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어요. 영하 50도를 버텨야 하고 콘크리트보다 단단한 얼음을 뚫어야 합니다. 100년 경험 없이는 불가능한 기술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한국이 극지 선박을 21척이나 만들었다는 내용이었어요. 북극과 남극을 오가는 특수 선박들. 핀란드보다 많은 숫자였지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우리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 저는 상부에 건의했어요. 한국을 직접 가보자고요. 승인이 떨어지자마자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이 넘는 비행이었어요. 창밖으로 구름만 끝없이 펼쳐지더군요. 그 긴 시간 동안 유럽에서 겪은 일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핀란드에서 들은 차가운 거절, 덴마크 연회장에서 느꼈던 모욕감. 세계 최강대국에서 왔다는 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그 순간들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인천공항에 내리니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유럽에서 맡았던 그 느긋하고 거만한 분위기가 여기에는 없었어요.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공항 시설은 어느 나라 못지않게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지요. 쉬지 않고 돌아가는 나라라는 인상이 첫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중 나온 한국 측 담당자는 형식적인 인사를 길게 늘어놓지 않더군요. 반갑다는 말을 짧게 건네고는 바로 차량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제도까지 몇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과 함께 출발했지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창밖 풍경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도로 상태가 훌륭했습니다. 화물 트럭들이 끊임없이 오갔고 곳곳에서 건설 공사가 한창이었지요. 도시를 벗어나자 산과 들판이 나타났는데 그 사이로도 공장 단지며 물류 창고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멈춰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았어요. 온 나라가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지요. 담당자에게 한국 조선 산업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1970년대에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맨바닥에서 출발해서 50년 만에 세계 정상에 올랐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작은 어선이나 만들던 나라가 이제는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복잡한 배들을 찍어낸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핀란드가 100년 걸린 일을 절반 시간에 해낸 셈이었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기대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다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거제도에 접어들었어요. 섬이라고 하기엔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거대한 구조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게 뭔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가까이 가니까 크레인이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개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지요. 마치 강철로 만든 거인들이 바다를 지키고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유럽 어느 조선소에서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어요. 조선소 정문에서 보안 검색을 받았습니다. 신분증 확인에 소지품 검사까지 꽤 꼼꼼하게 진행됐지요. 이 시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 절차만으로도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압도당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야적장에 철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집채만 한 선체 블록을 실은 운반차들이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고 여기저기서 용접 불꽃이 번쩍거렸지요. 기계 소리와 쇳소리가 뒤섞여 귀를 울렸습니다. 분명히 엄청나게 바쁜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혼란스럽지가 않았습니다. 고함을 지르거나 허둥대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어요. 모든 작업자가 자기 위치에서 묵묵히 맡은 일을 하고 있었지요. 마치 거대한 시계의 톱니바퀴들처럼 딱딱 맞물려 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핀란드 조선소에서 봤던 풍경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곳에서는 작업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커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장면이 일상이었거든요. 여기는 달랐습니다. 긴장감과 집중력이 공기 중에 팽팽하게 감돌고 있었지요. 담당자가 저를 도크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서 첫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거대한 배 한 척이 거의 완성된 상태로 서 있었는데 크기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올려다보니 목이 아플 지경이었지요. 선체 두께가 일반 배와는 확연히 달라 보였고 뱃머리 형태도 특이했습니다. 극지온 가스 운반선이라는 설명을 들었어요. 북극해에서 운항하는 배라고 했습니다. 영하 45도 바다를 뚫고 다닐 수 있도록 설계됐다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로만 봤던 게 눈앞에 실물로 서 있었던 거예요. 한국이 정말로 극지 선박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한 순간이었지요. 담당자가 기술연구소로 안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배들을 설계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스무한 척을 만들어낸 그 비결이 거기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지요. 연구소 건물은 조선소 안쪽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바깥의 소음과 열기가 싹 사라지고 조용하고 서늘한 공기가 감돌았지요. 복도가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고 벽면에는 각종 선박 모형들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기업 박물관 같은 느낌이었어요. 회의실에서 잠시 기다리니 문이 열렸습니다. 백발이 섞인 남자가 들어왔어요. 나이는 60이 넘어 보였는데 눈빛만큼은 예리하기 그지없었지요.
연구소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소나귀에서 느껴지는 힘이 만만치 않았어요. 미국에서 왔다는 얘기, 유럽에서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얘기를 간략히 전했습니다.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예상했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북유럽 사람들은 원래 그렇다더군요. 자기들이 최고라는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문을 열어줄 이유가 없다는 거였지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소장의 표정에는 비아냥 대신 담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벽면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어요. 배 사진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척, 두 척, 다섯 척, 10척. 숫자가 계속 늘어나더니 20척을 넘어 21척에서 멈췄지요. 화면을 가득 채운 배들의 행렬이 장관이었습니다. 전부 이 조선소에서 건조한 극지용 선박이라고 했어요. 2014년에 15척, 2020년에 6척을 수주해서 한 척도 빠짐없이 납기 안에 인도했다더군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북극해를 누비고 있는 배들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단일 조선소 기준으로 세계 최다 실적이라고 했지요. 러시아 가스 회사가 발주한 물량이었다고 합니다. 북극해 가스전에서 생산된 가스를 운반하는 배들이었어요. 영하 50도에 육박하는 혹한의 바다를 1년 내내 오가야 하는 선박들이었지요. 조건이 극도로 까다로웠습니다. 러시아 조선소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됐다더군요. 기술력도 부족하고 납기도 맞추지 못했다고 해요. 핀란드에 맡기려 해도 물량을 소화할 능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세계를 뒤져서 한국까지 온 거였지요. 소장은 처음부터 이런 기술이 있었던 게 아니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2009년에 아라오노라는 쇠빙 연구선을 처음 만들었는데 그게 시작이었다더군요. 한국 최초의 쇠빙선이었지요. 그 배 한 척을 건조하면서 기초 기술을 닦았다고 해요. 거기서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린 거였습니다. 2008년부터 연구를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북극 얼음이 녹으면서 새로운 항로가 열릴 거라는 걸 내다보고 미리 준비한 거였어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조용히 투자하고 기술을 축적했다고 합니다. 15년이 넘는 세월이었지요. 기술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고 소장은 강조했어요.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시간만 들인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방향이 맞아야 한다고 했지요. 이 조선소가 집중한 건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효율과 안전이었어요. 화면이 바뀌면서 배의 단면도가 나타났습니다. 이중선체 구조라는 설명이 이어졌어요. 배 껍데기가 두 겹으로 돼 있다는 뜻이었지요. 바깥쪽 선체가 얼음과 충돌할 때 충격을 흡수하고 안쪽 선체가 화물을 보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설령 바깥이 뚫리더라도 안쪽은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된 거였어요. 강판 두께도 일반 배의 2배에 달했습니다. 특수합금을 사용해서 영하 60도에서도 깨지지 않는다고 했지요. 일반 철판은 극저온에서 유리처럼 부서지기 쉬운데 이 합금은 그렇지 않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메모를 했어요. 본부에 보고할 내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지요. 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직접 보여주겠다면서 저를 다른 공간으로 안내했어요. 연구소 깊숙한 곳에 있는 실험동이었지요. 문이 열리자 거대한 수조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안에 진짜 얼음이 얼어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조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길이가 100m는 좋게 넘어 보였고 폭도 20m 이상이었어요. 그 안에 얼어붙은 빙판이 깔려 있었지요. 북극해와 똑같은 조건으로 만든 인공 얼음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염분 농도, 온도, 두께까지 전부 실제와 동일하게 맞췄다더군요. 이곳에서 먼저 검증을 마친 다음에 실제 바다로 배를 내보낸다고 했어요. 수조 한쪽에 배 모형이 떠 있었습니다. 실물의 10분의 1 크기라고 하는데도 제법 컸지요. 소장이 제어실에 신호를 보내자 모형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얼음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어요. 저는 긴장하면서 지켜봤습니다. 일반적인 쇠빙선이 얼음을 깰 때 어떤 광경이 펼쳐지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유럽 쇠빙선 영상을 수없이 봤었지요. 배가 얼음 위로 올라타서 무게로 내리누르면 쾅쾅 소리가 나면서 얼음이 부서집니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배가 덜컹거리며 흔들리지요. 그게 제가 알던 쇠빙의 모습이었어요. 눈앞에서 벌어진 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뱃머리가 얼음에 닿는 순간 쾅 하는 충격음 대신 사그락거리는 소리만 났어요. 마치 신선한 야채를 칼로 써는 것 같은 청량한 소리였지요. 얼음이 부서지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갈라지면서 양옆으로 밀려났습니다. 배는 그 사이로 미끄러지듯 들어갔어요. 소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선체 각도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들었어요.
기존 쇠빙선은 얼음 위에 올라타서 무게로 눌러 깨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쿵쿵 소리가 나고 진동이 심하지요. 얼음 조각이 튀면서 선체에 상처를 내기도 하고요. 이 조선소가 개발한 방식은 정반대였습니다. 얼음 아래로 파고드는 거였어요. 뱃머리 각도를 특수하게 설계해서 위에서 누르는 게 아니라 밑에서 밀어올리는 원리라고 했지요. 그러면 얼음이 자연스럽게 갈라지면서 양쪽으로 벌어진다는 거였습니다. 지렛대 원리를 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었어요. 힘으로 부수는 게 아니라 기술로 가르는 방식이었지요. 연료 효율이 훨씬 좋고 소음도 적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거리를 항해해도 기존 쇠빙선보다 30% 이상 연료를 아낄 수 있다고 했어요. 모형 배가 수조 끝까지 도달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얼음이 깔끔하게 양쪽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파편 하나 없는 깨끗한 수로가 만들어져 있었지요. 소장이 제어실에 다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배가 방향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후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연히 속도가 느려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배가 뒤로 가면서 얼음을 깬다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모든 쇠빙선이 전진만 하는 이유가 그거였지요.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은 그 상식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후진하는데도 얼음이 똑같이 갈라졌어요. 속도도 전진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요. 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빙판이 양옆으로 밀려나고 배는 유유히 뒤로 빠져나갔습니다. 양방향 쇠빙이라는 기술이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선미에도 쇠빙 기능을 넣은 거였지요. 뒷부분 형태를 앞부분과 비슷하게 설계해서 어느 방향으로든 얼음을 깰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북극해에서 이게 왜 중요한지 이해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 바다에서는 갑자기 얼음이 몰려올 때가 있다고 합니다. 앞이 막혀버리면 뒤로 빠져나와야 하는데 일반 쇠빙선은 후진하면 속도가 뚝 떨어지지요. 그러다 얼음에 갇히면 꼼짝 못하게 됩니다. 구조대가 올 때까지 며칠이고 갇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배는 뒤로 가도 속도가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다는 뜻이었지요. 생존 확률이 확 올라가는 거였어요. 거기다 한 가지 기능이 더 있다고 했습니다.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이 가능하다더군요. 추진 시스템이 특수하게 설계돼서 좁은 공간에서도 방향 전환이 된다고 했어요. 개처럼 옆으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얼음 바다에서 이런 기동성을 가진 배가 얼마나 유리한지는 설명이 필요 없었지요. 소장이 화면을 전환하며 연료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진짜 핵심이라는 말과 함께였어요. 화면에 두 개의 막대 그래프가 나란히 떴습니다. 기존 쇠빙선과 이 조선소에서 만든 배의 연료 소비량을 비교한 자료였어요. 같은 거리를 항해할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였지요.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배가 30% 이상 적게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북극해처럼 혹독한 환경에서 연료 효율이 이 정도로 차이 난다는 건 엄청난 경쟁력이었습니다. 연료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이어졌어요. 기존 쇠빙선은 대부분 디젤유를 쓴다고 합니다. 힘은 좋지만 효율이 떨어지고 매연이 많이 나오지요. 환경 규제가 점점 강해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이 조선소에서 만든 배는 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쓴다고 했습니다. 태우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훨씬 적고 미세먼지도 거의 안 나온다더군요. 친환경 연료의 대표 주자였지요. 국제해사기구에서 정한 환경 규제를 여유 있게 통과할 수 있다고 했어요. 문제는 기술적 난이도였습니다. 액화천연가스를 쓰려면 배에 특수 탱크를 실어야 하는데 영하 162도로 가스를 액체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더군요. 온도 관리가 조금만 틀어져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었지요. 일반 조선소는 엄두도 못 내는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이 조선소는 그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세계에서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을 가장 많이 만드는 곳이었거든요. 수십 년 동안 그 배만 전문으로 건조해온 터라 관련 기술이 넘쳐났던 거지요. 없는 걸 새로 개발한 게 아니라 있는 걸 쇠빙선에 접목한 것이었습니다. 기존 강점을 활용한 영리한 전략이었어요. 핀란드는 100년 동안 쇠빙 기술만 파왔지요. 그 분야에서는 최고였지만 다른 영역과의 융합에는 서툴렀던 겁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가스 운반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등 다양한 선종을 만들면서 쌓은 기술들을 한데 모아 새로운 배를 창조해냈지요. 전기 추진 시스템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일반 배는 엔진이 직접 프로펠러를 돌린다고 해요. 축이 연결돼 있어서 엔진이 돌면 프로펠러도 따라 도는 구조지요. 단순하지만 진동이 심하고 소음이 큽니다. 이 배는 방식이 달랐어요.
연료로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로 모터를 돌려서 프로펠러를 움직이는 구조였지요. 중간에 전기가 끼어 있기 때문에 진동이 확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배 안이 훨씬 조용해지는 거였어요. 선원복지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지요. 북극해에서는 한번 출항하면 몇 달씩 항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소음과 진동에 시달리면 사람이 지쳐버린다고 해요. 조용한 배가 선원들의 건강과 집중력을 지켜준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군사적 측면이었어요. 북극해 밑에는 러시아 잠수함이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핵미사일을 탑재한 전략 잠수함들이지요. 그 잠수함들은 적을 탐지할 때 소리를 이용한다고 해요. 수중에서 나는 소음을 잡아내는 거지요. 일반 쇠빙선은 얼음을 깨면서 엄청난 소리를 냅니다. 쾅쾅거리는 충격음에 엔진 소리까지 더해지면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도 들린다고 해요. 잠수함 입장에서는 눈 감고도 위치를 알 수 있는 셈이지요. 이 배는 달랐습니다. 얼음을 조용히 가르고 엔진 소음도 적었어요. 전기 추진 시스템 덕분에 수중 소음이 일반 쇠빙선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지요. 잠수함이 탐지하기 훨씬 어려워진다는 뜻이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적에게 들키지 않고 북극해를 누빌 수 있는 배. 군사적으로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기술이었지요. 소장이 실제 운항 데이터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화면에 북극해 지도가 떠올랐어요. 화면 가득 북극해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러시아 북쪽 해안선을 따라 파란색 선들이 촘촘하게 그어져 있었어요. 한 줄 한 줄이 실제 항해 기록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스무한 척의 배가 북극해를 오간 모든 궤적이 담겨 있었지요. 선의 개수를 세어보니 수백 개가 넘었습니다. 2014년부터 축적된 데이터라고 했어요. 10년 넘게 쌓인 실전 경험이었지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나 수조 실험이 아니라 진짜 북극 바다에서 검증된 결과물이었습니다. 사고 기록이 궁금했어요. 제로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10년 동안 수백 번 항해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는 거였지요. 얼음에 갇힌 적도 없고 기관 고장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납기를 어긴 경우는 더더욱 없었다고요. 그 말에 무게가 실감났습니다. 가스 운반선은 정해진 일정대로 움직여야 하는 배였어요. 가스전에서 가스를 싣고 목적지까지 가서 내리고 다시 돌아오는 사이클이 철저하게 관리된다고 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손해가 막대하지요. 그런 엄격한 조건에서 10년 동안 한 번도 차질이 없었다는 건 기술력과 운영 능력 모두가 최고 수준이라는 증거였습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또 다른 자료가 나타났어요. 외부 기관의 평가 보고서였습니다. 성급협회라고 하는 곳에서 발행한 문서였지요. 선박의 안전성과 성능을 검증하는 국제기관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이 조선소의 극지 선박에 최고 등급을 부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핀란드 배와 비교한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테스트한 결과 연료 효율, 쇠빙 속도, 소음 수준 모든 항목에서 한국 배가 앞섰다는 내용이었지요. 객관적인 숫자로 증명된 오이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운반선 얘기였어요. 미국이 필요로 하는 건 쇠빙선이었지요. 짐을 나르는 대가 아니라 얼음을 깨서 길을 내는 게 주 임무인 배 말입니다. 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보여줄 게 있다면서 연구소를 나섰어요. 조선소 안쪽 깊숙한 곳으로 향했지요. 아까 갔던 도크와는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보안이 한층 삼엄해졌어요. 특별구역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고 출입 절차가 까다로웠습니다. 신원 확인을 다시 거치고 나서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요. 거대한 건조장이 나타났습니다. 한가운데 배 한 척이 서 있었어요. 아직 건조 중인 상태였지만 형태는 거의 갖춰져 있었지요. 운반선과는 확실히 달라 보였습니다. 선체가 더 두껍고 뱃머리 모양이 더 날카로웠어요. 차세대 쇠빙연구선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발주한 배였어요. 남극과 북극을 오가며 과학연구를 수행할 선박이었지요. 기존에 운용하던 연구선의 후속작인데 규모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1만 6천 톤이 넘는다고 했어요. 기존 연구선의 2배가 넘는 크기였지요. 이 조선소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기술이 이 배에 집약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양방향 쇠빙, 액화천연가스 연료, 전기 추진 시스템 전부 적용된다고 했어요. 거기다 한 가지 더. 1.5m 두께 얼음을 깨고 다닐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인 키 높이만한 빙판을 뚫고 항해한다는 뜻이었지요. 영하 45도 환경에서도 정상 운항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2029년까지 건조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기술은 이미 준비돼 있다고 했어요.
고객만 있으면 언제든 더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었지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미국이 찾아 헤매던 답이 바로 여기 있었어요. 유럽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절망하던 그때 지구 반대편에서는 이런 배가 태어나고 있었던 거지요. 본부에 당장 보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본부와 화상 연결을 했습니다. 워싱턴은 아침 시간이었어요. 고위 관계자들이 화면에 나타났지요. 유럽 출장 결과가 실망스러웠던 터라 표정들이 어두웠습니다. 또 빈손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냐는 분위기가 역력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본 것들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무한 척의 극지 선박 건조 실적, 세계 최다 기록, 10년간 무사고 운항, 양방향 쇄빙 기술 세계 최초 상용화, 액화천 연가스 전기 추진 시스템, 소음 최소화, 1.5m 얼음 쇄빙 능력, 영하 45도 내한 성능. 화면 속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어요. 의심이 놀라움으로, 놀라움이 흥분으로 변해갔지요. 누군가 진짜냐고 물었고 저는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실험 영상과 운항 데이터를 첨부해서 보냈어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한 고위 관계자가 핀란드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핀란드는 기술 이전을 거부했고 완제품 구매도 10년은 기다려야 한다고요. 반면 한국은 기술이 준비돼 있고 생산 능력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지요. 비교가 너무 명확했어요. 문은 닫혀 있는 곳과 열려 있는 곳. 100년 동안 쌓아온 자존심에 취해. 손 내밀기를 거부하는 곳과 15년 동안 묵묵히 준비하며 기회를 기다려온 곳. 선택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본부에서 즉각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공식 협의 요청이 한국 측에 전달됐습니다. 더 높은 레벨의 회담이 성사됐지요. 양측 실무진이 만나 기술 세부 사항을 검토했고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분위기가 급물살을 탔어요. 미국 측에서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것도 고위급 인사가 직접 온다고 했지요. 사안의 중요성을 그만큼 높게 평가한다는 뜻이었어요. 대표단이 거제도를 방문한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조선소 측에서 성대하게 맞이했어요. 도크 투어부터 연구소 시찰, 기술 브리핑까지 빠짐없이 진행됐지요. 미국 측 인사들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에 연신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유럽에서 당했던 일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핀란드에서는 냉대를 받았고 덴마크에서는 조롱거리가 됐었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환대를 받았습니다. 단순한 환대가 아니었어요. 기술로 뒷받침되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여유로운 환대였지요. 회담이 이어졌습니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됐어요. 쇄빙선 공동개발, 기술 교류, 장기 파트너십. 테이블 위에 여러 가지 옵션이 올라왔지요. 미국 측 대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한국인가? 왜 유럽이 아니라 한국을 선택해야 하는가? 한국 측 대표가 대답했어요. 실적으로 증명하겠다고요.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킨다고요. 납기를 한 번도 어긴 적 없고 사고도 한 번 없었다고 했지요.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주겠다는 거였습니다. 그 말에 무게가 실렸어요. 10년간 쌓아온 실적이 그 말을 뒷받침하고 있었거든요. 허풍이 아니라 사실이었지요.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양측이 악수를 나눴어요. 공식적인 협력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지요. 유럽에서 닫혔던 문이 아시아에서 활짝 열린 거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지요. 비웃음을 당하던 쪽이 선택을 받았고 콧대 높던 쪽이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습니다. 역전이었어요.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제도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밤인데도 조선소는 환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24시간 멈추지 않는 그곳의 열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연구소장이 작별 선물로 건네준 거였습니다. 개발팀 단체 사진이었지요. 화려하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에 눈이 충혈된 사람들. 피로가 얼굴에 가득했지만 표정만큼은 단단해 보였습니다. 저 5년이라고 했지요. 2008년부터 연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온 세월이었어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조용히 투자하고 기술을 갈고 닦았다고 했습니다. 명절에도 집에 못 가고 연구실에서 지낸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더군요. 북유럽 사람들이 파티를 즐기며 100년 전통을 자랑할 때 이 사람들은 묵묵히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조립이나 하는 나라라는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그냥 자기 할 일만 했던 거지요. 말로 대꾸하지 않고 결과로 보여준 겁니다. 사진 속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들여다봤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름 없는 영웅들이었지요. 역사책에는 대통령이나 장관 이름이 남겠지만 실제로 역사를 만든 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술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떠올랐어요. 화려한 말이나 오래된 전통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진실을 말해주지요. 핀란드가 100년을 자랑해도 현실에서는 한국 배가 북극해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그게 팩트였어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섰습니다. 아래로 한반도가 보였어요. 밤인데도 전국 곳곳에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쉬지 않는 나라. 멈추지 않는 나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럽에서 받았던 수모가 떠올랐어요. 미국이 고개를 숙여도 문을 열어주지 않던 그들. 아시아 나라가 뭘 알겠느냐며 코웃음 치던 그들. 그때는 분했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니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한국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이 열린다고 하지요. 유럽의 거절이 아시아로 향하는 길을 열어준 셈이었습니다. 며칠 뒤 협력 소식이 공식 발표됐어요. 미국과 한국이 쇠빙선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었지요. 언론에서 대서특필했습니다. 북극 패권 경쟁에서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는 분석이 쏟아졌어요. 유럽은 충격에 빠졌다고 하더군요.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다고 믿었던 시장에 균열이 생긴 거였지요. 100년 동안 쌓아온 아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세상은 바뀌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으면 뒤처지게 되는 거였지요. 자만하는 순간 추락이 시작되고 묵묵히 준비하는 자가 결국 앞서 나가게 되는 거였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비웃음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태도. 불가능하다는 말에 굴복하지 않는 정신. 말보다 결과로 증명하는 자세. 그런 것들이었지요. 지금도 거제도 조선소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밤을 새우며 다음 배를 설계하고 있겠지요. 이름 없는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21세기 바다를 지배하는 건 오래된 전통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들이라고요. 뿔 달린 투구가 아니라 기름 묻은 작업복이 진짜 승자의 유니폼이라고요. 미국은 이제 그들과 한 배를 탔습니다. 그 배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북극바다 전쟁에서의 한국의 위상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